치매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번 과정의 주제는 여보 리모컨 어디다 두었어요?로 정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드라마 작가님들이 이 많은 일반인들의 상식을 파괴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자주 하는 편인데요. 드라마에 나오는 치매 노인들을 보면 막 괴팍하신 분들 많죠. 막 30년 전에 돌아가신 딸 돌아왔다고 그러고 반지 안 훔쳐갔는데 막 도둑년이라고 몰고 막 이런 분들 많잖아요. 이 치매는 제가 뒤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루이 소체 치매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망상이 주요 증상인 치매예요. 이 치매는 비중 자체가 높지는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아주 80%에서 85% 정도, 뭐 매년 수치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80% 내외의 대부분의 치매는 알츠하이머라 그래서 우리 독일 의사 선생님 이름이죠. 이분이 어떤 환자들,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들의 뇌를 해부해 보니까 뇌 한가운데 있는 해마처럼 생긴 모양의 부위에 손상을 입으면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걸 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는데 이 증상의 가장 대표적인, 이 질병의 대표적인 증상이 기억력 감퇴거든요. 그래서 초기 치매를 잘 보여주는 텔레비전 광고가 있었어요.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아저씨가 냉동실 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 뜬금없이 텔레비전 리모컨이 있는 거예요. 마루를 향해서 요 주제처럼 물어보는 거죠. 여보 리모컨 어디다 뒀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빨래 개면서 거기 식탁 위에 있잖아요. 남편이 말없이 이 리모컨을 꺼내서 식탁 위에 올려주는 요게 이 평온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초기 치매일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이미지화하기 위해서 이런 주제로 만들었고요. 자, 이 치매에 대해서 고객한테 처음 말을 꺼낸다. 시작은 뭘로 할 거냐? 저의 어프로치는 어떤 질병이 가장 두려우세요?로 이제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요. 실제로 이거는 설문조사한 결과도 있고요. 우리 컨설턴트님들은 만약에 질병에 걸린다. 어떤 질병이 가장 두려우세요? 물론 막 걸리면 죽는 암 막 이런 거 두렵죠. 다른 질병도 두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치매 굉장히 두려운 질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의식이 없는 가운데 제 생각과 의식이 정상적이지 않은 가운데 모든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걸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굉장히 힘들고 두려운 그런 질병 중에 하나가 치매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치매와 관련해서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치매 환자의 80% 이상, 그러니까 대략 80% 정도는 알츠하이머입니다. 독일 의학 박사 이름이고요. 이 알츠하이머는 제일 대표적인 증상이 기억력 감퇴. 그래서 서서히 기억력이 감퇴되는 건데 노화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모컨 어디다 뒀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나서 금방 또 밥 달라고 하시는 거고요. 나갈 때는 나가시는데 들어오는 길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종되시는 거고요. 이게 이제 알츠하이머고, 두 번째 혈관성 치매가 뭐냐면 우리 뇌혈관 질환 공부하실 때 배우셨던 일과성 뇌허혈 발작. 우리가 이 말초 어딘가에서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일어나서 그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 왔는데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요. 뇌세포는 절대 재생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세포들이 갖고 있었던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치매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혈관성 치매. 그래서 두 번째로 많은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많은 치매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오프라인에서 어떤 컨설턴트님이 나오셔가지고 저희 친정 엄마가 혈관성 치매 이런 진단을 받으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런 그 일과성 뇌허혈 발작 이런 거 없으셨다는데요. 이런 분이 계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있었겠죠. 근데 어머님이 마그네슘이 부족하신 줄 알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잠을 잘못 잔 줄 알았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혈관성 치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루이 소체 치매. 이게 이제 비중 자체는 크지 않지만 굉장히 예후가 좋지 않은 치매예요. 그래서 루이 소체 치매는 증상이 크게 세 가지예요. 자기 멋대로 상상하는 망상이라는 증상이 있고요. 없는 게 보이는 환시라는 증상이 있고요. 없는 게 들리는 환청이라는 증상이 있어서 치매 중에는 가장 까다롭고 예후가 좋지 않은 치매가 이제 루이 소체 치매고요. 그 다음에 전측두엽 치매라 해서 전두엽이나 측두엽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치매가 있고요.
초록이 치매. 그래서 나이가 치매에 걸릴 나이가 아닌데 뭔가 뇌에 문제가 생겨서 60세 전에 발생하는 치매를 우리가 초록이 치매라고 하고요. 알코올성 치매는 술을 많이 드셔서 알코올로 인해서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발생되는 치매, 이게 알코올성 치매, 기타 치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질병 분류 코드로는 지금 F00이 이제 알츠하이머고요. F01이 혈관성 치매, 그 다음에 F02가 달리 분류된 치매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F02.3 파킨슨병에 의해서 발생되는 치매가 있고요. F03이 상세불명의 치매, 위에서 말씀드렸던 초록이 치매가 이제 F03에 해당이 되고요. G30이 이제 알츠하이머 병으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때문에 발생한 치매냐, 알츠하이머 병이냐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거고, G31이 뭐냐면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것인데 G31.82가 뭐냐면 루이 소체 치매예요. 그래서 이거 질병 분류 코드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치매는 뭘로 구분을 하냐면 저희가 이제 흔히 CDR 척도라고 불리는 치매의 병기 정도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치매 병기를 진단합니다. 그래서 CDR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텐데 그 항목을 크게 구분하면 한 6개 정도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기억력이에요.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느냐. 두 번째가 진압력이에요. 진압력이라는 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물어보는 거고요. 판단력, 요거는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이나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이고, 사회활동은 외부 활동이나 사회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고요. 위생, 개인 위생에 대한 이야기고, 기타 나머지 뭐 집단 생활이나 취미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이제 항목을 저희가 검진을 통해서 저희가 그 결과적으로는 점수를 매기게 돼요. 그래서 이게 CDR 척도라는 게 클리닉 디멘셔 레이트라서, 클리닉은 이제 저희 검사한다는 뜻이고 디멘사가 치매거든요. 그래서 치매의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만약에 CDR이 0.5다 이런 경우에는 최경도 치매, 가장 초기 치매로 보고요. 지금 뭐 한꺼번에 읽어볼 건 아니지만 하나씩 보면 최경도는 뭐냐면 기억력은 그냥 건망증이 조금 지속되는 거죠. 그리고 부분적인 어떤 그 회상만 가능하고 전체적인 기억이 사라지는 이런 것들이고, 진압력은 시간에 대한 약간의 장애가 생기는 것이고, 판단력은 문제 해결 능력, 유사성, 상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미한 장애가 있는 것이고, 사회활동은 장애가 의심되거나 약간의 장애가 있는 것이고, 위생은 정상인 경우고, 기타 집안생활, 취미생활, 지적인 관심이 다소 손상되는 정도, 요게 이제 최경도 치매예요. 여기에서 점점 심해지겠죠. 경도 치매가 CDR 1.0, 중등도 치매가 2.0, 3 넘어가면 3에서 5점까지를 우리가 중증 치매라고 합니다. 요거는 왜 중요하냐면 치매 환자 중에 예전에 처음에 출시되었던 우리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중증 치매에 대한 보장을 집중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증으로 가기 전에 중등도나 경도, 뭐 최경도는 뭐 덜 하더라도 이런 중간 단계에 있는 이 치매 환자들에 대한 보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도대체 어떤 치매에 해당되고 병기가 어떤 건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나머지 내용들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이 정도가 되면 중등도구나, 이 정도 넘어가면 중증이구나,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도 인지장애인데요. 경도 인지장애는 뭐냐면 우리가 CDR 척도로 점수는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약간 문제가 있어서 정상인과 치매 사이 정도를 우리가 경도니까 중한 게 아니죠. 가벼운 인지장애를 갖고 계신 분을 우리가 경도 인지장애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무려 34만 명이나 있어요. 남자분들이 10만 명, 여자분들이 23만 명. 그래서 여자분들이 주로 많고요. 연령대로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성별, 연령별 그래프 그렸을 때 이렇게 여자분들이 많았던 질병이 별로 없었죠. 여자분들이 지금 훨씬 더, 지금 보라색이 훨씬 더 높게 올라갔잖아요. 특히 60대, 70대, 80대가 되면 남자의 2배 이상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60대 이후 여성에게서 경도 인지장애 환자가 많은데, 경도 인지장애라고 하는 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치매로 가는 거니까 치매 전 단계,
또는 치매 예비군 이렇게 저희가 불러요. 그래서 경도 인지장애는 60대 이후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가 치매는 치매 등급, CDR 척도에 따라서 뭐 중등도냐, 경도냐 나누지만 이거는 그냥 의학적으로 이분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를 구별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이 치매를 나라에서 책임진다 해서 치매 국가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걸 이제 관장하고 있는 곳이 중앙치매관리센터고요. 우리나라는 치매에 걸리게 되면 다양한 혜택을 주는데 이 혜택은 치매 등급이 아니고요. 우리 장기 요양 등급이라고 하는 별도의 등급에 따라서 혜택을 부여합니다. 여기 보시면 장기 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로 나눠져 있고요. 정상인과 5등급 사이에 원래는 6등급인데 이 6등급을 인지 지원 등급이라고 해서 별도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점 이상일 때 어떤 등급인지 어떤 상태인지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보라색으로 체크한 게 1등급, 2등급이에요. 1등급, 2등급이 되시면 대부분의 어떤 혜택들을 누릴 수가 있는데 1등급, 2등급이면 최소한 하루에 뭐 거의 뭐 3분의 2 이상은 누워 계셔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1등급은 그냥 누워 계신 거고요. 계속.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만약에 1등급, 2등급을 부여받게 되면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모두 가능해요. 집에서 요양을 하시거나 어떤 시설에 들어가시거나 나라에서 장기 요양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5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뭐냐면 원칙적으로는 재가급여만 가능해요. 그래서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이거를 만약에 증빙을 하면요. 예를 들면 이분은 4등급인데 자식들이 다 객지에 나가 있고 배우자도 없고 혼자 계시기 때문에 돌봐줄 사람이 없다. 이런 걸 증명한다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 이분이 혼자 계시면 안 된다. 이분은 시설로 가야 된다는 걸 증명을 하고요. 그거를 등급판정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분은 등급을 주는 게 좋겠다. 판단이 되면 3등급에서 5등급이더라도 시설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재가급여고요. 신청에 의해서 등급판정위원회에 인정이 되면 그때는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인지지원등급은 어떠한 혜택도 제공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재가급여라고 하면 자기 부담금이 통상 15%고요. 시설급여는 20%인데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는 서비스예요. 예를 들면 방문 요양, 그러니까 요양 보호사가 오셔가지고 집에 오셔서 이제 나를 돌봐주는 거 또는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에서 인지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같은 놀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방문 목욕, 이게 의외로 많이 하시죠. 방문 목욕 만약에 남편이 그냥 체격이 있으신 그런 노인이세요. 거기다가 치매이세요. 근데 부인이 혼자서 예를 들면 자제분들 다 독립했는데 혼자서 남편 목욕시키는 게 물리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문 목욕 많이 하거든요. 방문 목욕은 건장한 남자분들이 주로 오세요. 그래서 집에 만약에 목욕시설이 있으면 목욕시켜주고 가시는 거고요. 만약에 목욕시설이 없으면 동네에 있는 공중 목욕탕 모시고 가셔서 목욕시켜서 이제 같이 오는 그런 서비스예요. 굉장히 의외로 많이 하시는 거고요. 방문 간호 서비스 이용할 수 있고요. 주야간보호라는 게 뭐냐면 우리 흔히 노치원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아침에 차 타고 가셨다가 저녁에 차 타고 오시는 거 이런 게 주야간 보호고요. 그다음에 단기 보호라는 건 어디 가야 되거나 이럴 때 단기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가 계신 거 이걸 우리가 단기 보호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집에서 받는 서비스 재가급여라고 하고요. 시설급여는 노인 요양시설 이걸 요양원이라고 하고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그래서 일반 가정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복지용구는 사야 되는 것들 간단한 것들은 사면 산 돈을 지급하는 거고요. 대여하는 거 굳이 살 필요 없는 것들은 빌려주고요. 그 다음에 구입이나 대여가 가능한 것들은 둘 중에 선택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특별 현금급여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1인당 22만 3천 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 다른 급여들에 비하면 얘가 굉장히 작은 금액이에요. 그럼 얘는 왜 하냐면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곳 섬이라든지 산간 벽지라든지 오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런 서비스를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1인당 비용으로 지급하는 특별 현금 급여 같은 것들이 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은 좀 차이가 있어요.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시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원에는 의료진이 없어요.
요양원에는 누가 있냐면 요양보호사가 계신 거고요. 의료진은 간호사 한 분 상주하고 가끔 의사들이 오셔서 이제 촉탁으로 진료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여기 입원비하고 뭐 이런 거 쭉 있는 건 여러분 참고로 보시고, 오른쪽에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건강보험에 의한 얘는 의료기관이에요. 치료기관이에요. 그래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같은 우리 의료진이 상주해요. 대신에 여기는 뭐가 없어요? 요양보호사, 즉 간병인이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가 그거예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여기 지금 통상적으로 기준병실에 들어가시면 양쪽 다 입원비는 6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 나올 거예요. 둘 다 비슷해요. 요양원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양병원은 여기에 간병비가 추가되는 거죠. 요즘에 간병비 하루 한 분 사용하면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보통 15만 원 막 넘어가시는데 10만 원짜리 구했다고 칠게요.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6인실을 혼자 못 하세요. 두 분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 가족이서 한 사람 돈을 내야 되니까 하루에 3만 3천 원이에요. 4인실 같은 경우는 한 분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네 가족이서 한 분 내니까 2만 5천 원이에요. 평균 잡아서 3만 원 계산하면 한 달 비용이 간병비만 9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입원비가 나오고 간병비 내고 나면 실제로 내가 들어가는 돈이 노인 환자 한 명 병원에 들어간다 그러면 보통 150에서 200만 원 사이쯤 나온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뒤에 보시면 장기 요양급여의 본인 부담금인데요. 노인 요양시설은 우리 이제 대상자 보호시설에 들어온 사람 한 명, 그러니까 노인이죠. 노인 그 한 명, 2.3명당 보호사가 한 명 이상이냐 이하냐. 한 명 이상인 곳은 약간 좋은 그런 시설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규모가 작은 시설이 되겠고요. 공동생활가정, 그다음에 치매 전담 노인 요양시설 나누어져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요양원을 간다 그러면 1등급, 2등급이거든요. 1등급,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월 급여, 즉 입원비가 250에서 23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담금이 20%니까 본인 부담금이 50만 원에서 49만 8천 원, 46만 8천 원이니까 50만 원 또 나오는 거죠. 여기에 간식비하고요, 여기에 일부 복지용품비 하면 보통 60에서 8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3에서 5등급이 되면 금액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금액들을 우리가 지원받기 위해서 등급을 받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치매는 단순하게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런 요양과 관련된 비용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올바른 그런 컨설팅이 가능하니까 여러분이 이런 제도들도 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 함께 앓는 슬픈 질병 치매입니다. 그래서 치매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같이 고객들하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번 과정의 주제는 뭐냐면 치매는 고스톱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입니다. 예,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 우리 치매는 고스톱을 치면 예방할 수 있다. 예, 실제로 아무 근거 없다는 것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죠. 고스톱은 같은 룰을 계속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고 하고요. 치매 예방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치매 예방에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그런 이제 상식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자, 치매를 고객한테 이야기를 한다. 그럼 제일 먼저 이야기를 어떻게 꺼낼까요? 예, 제가 선택한 어프로치 화법은요. 고객님, 우동을 주문하면 돈가스가 나오는 식당을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이제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자, 이 식당이 어떤 식당이냐면 실제로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 스페인에서 우리 이렇게 그 윤식당 해가지고 우리 연예인들이 식당 한 달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백종원 씨도 여기저기 유럽에서 식당하고 하는 것처럼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식당인데요. 이 식당이 이제 어떤 식당이냐면 종업원들을 전부 다 치매 환자로 구성한 그런 식당이에요. PD가 이제 왜 이런 식당을 만들었냐면 고령화가 계속되니까 우리 주변에 치매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치매 환자를 무슨 괴물 보듯이 피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가 치매 환자를 이해해야 되고 치매 환자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운영한 식당이에요. 처음에 운영을 이제 시작했을 때 고객이 오셔가지고 이제 우동을 주문했는데 뜬금없이 돈가스를 들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객들이 이게 뭐지? 하고 황당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모든 고객들이 와서 그냥 무조건 우동을 주문한대요. 그리고 뭘 들고 나올까 기대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게 운영되는 이제 그런 식당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주문을 했는데 주문한 음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나 봤더니 저 구석에서 그 서빙하시는 노인이 자기 밥 주는 건 줄 알고 옆에서 손님 거를 맛있게 먹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감동적으로 엮어서 우리 많은 이제 일반 우리 고객들, 시민들한테 치매 환자도 우리가 같이 보듬고 함께 가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굉장히 인기리에 방영이 됐고요. 그 예능 프로그램의 제목은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치매라고 하는 걸 조금 더 가까이 우리가 좀 인식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어프로치 화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치매 과연 어떤 질병인지 하나씩 통계 한번 살펴보면요. 치매 환자 지금 65세 이상 유병률이 10.4%입니다. 결국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에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다는 것이고요. 환자 수가 무려 93만 5천 명이라서 100만 명을 육박하고 있는 그런 이제 치매 환자를 이제 기록하고 있고, 오른쪽에 보면 성별로 봤을 때 남자 환자가 36만 명 정도 되고요. 여성 환자가 이제 57만 명. 그래서 여자가 61.7%로 남자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발병률 자체가 높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길잖아요.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치매 환자 수가 여자분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봐도 이제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자료예요. 이 상태로 계속 간다 그러면 선 그래프가 치매 유병률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막대 그래프가 환자 수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일반적으로 이 그래프를 해석하실 때 그냥 전체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뭐 2020년에 10.3%였는데 2060년 되면 17.7%로 5명당 1명이 치매입니다. 증가에만 이제 그 관심을 좀 많이 주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저는 그 증가보다는 제가 여기 좀 색깔 보라색으로 표시해둔 색깔 있죠. 연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치매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냥 동네에서 노망 드셨다 그러고 이제 말고 치매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통계화한 지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우리가 통계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오랜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치매 환자 100만 명, 100만 명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를 돌파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나라는 2025년에 치매 환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돌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다시 100만 명이 더 늘어서 200만 명을 돌파하는 시점이 언제냐? 그게 2040년입니다. 불과 몇 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15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200만 명에서 다시 100만 명이 늘어서 300만 명이 되는 건 언제냐? 2050년입니다. 그럼 이거는 10년밖에 안 걸린다는 뜻이죠. 우리나라는 전쟁 끝나고 태어나신 베이비 부모들이 계속 늙어가시고 있기 때문에 이 치매 환자가 증가하는 그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빠르다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100만 명 넘기기인데 굉장히 오래 걸렸던 그 시간이 다시 100만 명 늘어나는 데는 15년, 다시 100만 명 늘어나는 데는 10년밖에 안 걸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속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것이고요. 자, 치매 환자 중에 아까 우리 중증도, 초경도, 경도, 중등도, 중증 구별했었잖아요. 그 중증도별로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최경도가 17.4%고요. 경도가 41.4, 중등도가 25.7, 우리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중증 치매는 15.5%에 불과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연도별로도 봤을 때 지금 맨 위에 보라색이 중증인데요. 2017년에 10.9에서 2021년에 13.7, 늘기는 늘었지만 증가폭 자체는 소폭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짙은 회색이 이제 우리 중등도인데 중등도는 18.1에서 22.8로 늘었고요. 그 밑에 약간 이제 중간 회색이 뭐냐면 그 경도죠, 경도. 경도는 20.2에서 36.7, 가장 많은 폭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맨 아래 가장 옅은 회색이 보면 최경도인데 12.3에서 15.4. 결과적으로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데 중증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중등도와 경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중증이 아닌 중등도와 경도 치매에 대한 준비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인데요.
자, 밑에 보시면 왼쪽에 위에 있는 동그라미 그 첫 번째 그래프가 뭐냐면 장기 요양보험의 등급별 비용 비중이에요. 그래서 1, 2, 3, 4, 5등급 인지 지원 등급이 있는데 어차피 인지 지원 등급은 별도의 우리가 혜택이 없으니까요. 1등급이 지금 이제 5.3%고요. 2등급이 14.4%. 요게 아까 저희가 시설급여라고 하는 걸 받을 수 있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다 합쳐봐야 20%가 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뭐냐면 3등급이 31%, 4등급이 37%, 3, 4등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의료 형태를 봤더니 지금 이제 보라색이 외래가 52.3이고요. 이 짙은 회색이 입원이 12.3이고요. 약국이 35.4니까 우리가 실제로 입원을 할 정도의 환자들은 지금 12.3%밖에 안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외래로 통원하시거나 약국에서 약 드시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두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치매에 걸려서 어딘가 입원을 하거나 시설로 보내지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대비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치매 환자들은 그 전 단계 집에서 약 드시고 통원하시고 이런 중등도나 경도 치매에 대한 비중 이게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보장, 예를 들면 진단금이라든지 입원이나 아니면 그 입원뿐만 아니라 외래 통원이나 아니면 약제에 대한 이런 치료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에 대한 보장이 지금은 훨씬 더 필요해지고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통계가 매년 꾸준하게 발표되는 게 아니어서 이런 통계들은 논문이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만 나오기 때문에 좀 오래된 통계들이긴 해요. 뭐 2017년도, 뭐 2019년도 이때 발표된 통계들인데 의미가 있는 통계들이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치매 환자의 평균 생존 기간이에요. 12년 6개월입니다. 그러면 중증 질환으로 생존 기간이 긴 것이에요? 아니면 짧은 거예요? 네, 굉장히 긴 거죠. 만약에 저희가 한 달에 150만 원, 뭐 160만 원씩 뭐 시설 이용비를 낸다 치면 이 내는 게 언제까지 내는 거냐면 기약 없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평균이 12년 6개월이라는 거예요. 이걸 감안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인 거죠. 두 번째, 직장을 관두거나 근로시간을 줄인 보호자가 48%예요. 만약에 자제분이 함께 사시면 좋은데 요즘 핵가족화잖아요. 자제분하고 같이 사시는 경우가 없잖아요. 대부분 배우자와 살 텐데 한 배우자가 치매예요. 그러면 다른 배우자가 간병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직장의 경제활동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노인 가정의 경제력이 떨어지면서 훨씬 더 대응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런데 절반 48%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전문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돌보는 비중이 10명 중에 7명 70%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시설급여 뭐 얘기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70% 10명 중에 7명은 집에서 가족이 돌보고 있다는 뜻이고요. 마지막에 치매 환자의 보호자의 수면 부족,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하면서 잠자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이 무려 90%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치매는 환자 혼자 앓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앓는 질병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정신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고요. 치매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담도 굉장히 큰 병 중에 하나입니다. 왼쪽이 뭐냐면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이에요. 그래서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이 직접 의료비, 예를 들면 급여, 비급여, 병원에 내는 치료비가 53.3%고요. 직접 비의료비,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간병비 이런 것들이 32.7%고요. 노인 장기 요양비 이게 이제 13.0%.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노치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라에서 어느 정도 급여는 주지만 자기 부담금이 있잖아요. 그런 자기 부담금들을 계산한 게 13.7%고 기타 간접비가 1%니까 전체적인 비용이 직접 의료비는 절반 정도가 되고 나머지 비용들은 직접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들어가는 비용이란 뜻이에요. 그럼 얼마나 지금 비용이 들어가고 있느냐? 2017년에 2천만 원이던 것이 이제 2021년에 지금 2,112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가정에 치매 환자가 한 분이 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관리 비용이 2,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이 5천만 원 중반대예요. 그러면 만약에 치매 환자 한 분 계시다 그러면 거의 절반 정도의 돈을 그냥 그 환자에게 다 쏟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우리나라 노인 가구의 경우에는 평균 소득이 4천만 원대거든요. 4천만 원 초반이에요. 그럼 반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이 치매, 그다음에 실버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많냐면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자식들의 효도라고 하는 이 자식들의 마음을 어떤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런 이제 상술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어요. 저희가 예를 들면 장례식을 치를 때 꽃 요만한 거 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엔 요만한 거 해도 충분한데 대부분 아드님 따님들이 이만한 거 합니다. 그러면 작은 거 고르기 애매해서 큰 거 고르면서 바가지 쓰는 경우들 혹시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어떤 뼈 같은 거 이렇게 넣어놓는 유골함 같은 것도 그냥 보통 게 아니라 더 좋은 거 하면 더 비싸지고 막 이러잖아요. 요즘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가시면요. 부모님들이 불편하시니까 여러 분 쓰시는 게 어렵습니다 해서 심지어 아파트형으로 나온 요양원도 있고요. 1인실, 2인실 된 요양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에게 그런 것들을 살짝 건드려서 여러 가지 상술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 평균이 지금 2,100만 원인데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더 많을 수 있고 이거를 자제분들이 부담한다 그러면 자제분들의 경제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나중에 치매가 걸리는 걸 감안했을 때 우리의 비용은 우리가 준비하는 이런 마음으로 치매 보험을 꼼꼼하게 들 필요가 있다. 이거를 고객님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어울려 다니는 나쁜 친구, 쓰리고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주제는 오늘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어떠세요? 인데요. 직장인들 사이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 중에 하나죠. 많은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오늘 저녁에 한 잔 어때?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할까? 흔히 하는 얘기예요. 요 지금 이야기 자체가 쓰리고 질환의 원인이 되는 우리의 나쁜 습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를 든 거고요. 자, 쓰리고 질환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야기를 이제 고객들한테 드리면 암에 비해서는 훨씬 시큰둥하시지 않나요? 예, 저희가 암을 이야기하면 최근에는 암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혹시 나도 걸리지 않을까 위기의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암에 대한 이야기는 잘 들어주실 거예요. 근데 심혈관, 뇌혈관으로 가면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전부 다 혈관 질환이에요. 혈관 질환의 가장 최악의 마지막 결과 질환이 심혈관, 뇌혈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그렇게 최악의 상태까지 간다는 걸 상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실제 주변에 그 환자들이 많지도 않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사망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두 질병은 중요한데 얘를 이야기하실 때 결과 질환으로 얘기하지 말고요. 혈관 질환의 맨 앞에 시작 질환. 대부분 그냥 사소한 병으로 생각하시고 누구나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병들 있죠. 그 병이 하필이면 앞에 고자로 시작하는 세 가지예요. 우리가 성인병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혈압이 높은 고혈압, 그 다음에 피 안에 기름기가 많은 고지혈, 피 안에 설탕이 많은 고혈당, 당뇨가 되는 거죠. 요 세 개를 쓰리고 질환으로 저희가 규정을 하고 심혈관, 뇌혈관 질환을 우리가 고객한테 이야기할 때 시작에 활용할 수 있는 질환이 쓰리고 질환이다. 자, 그럼 쓰리고 질환 시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객님, 쓰리고 독박 써보신 적 있으세요? 예, 고스톱 치다가 제가 쓰리고까지 막 부르면 이제 저는 이제 따는 것만 남아서 얼마나 기대가 부풀겠어요. 그러다가 까딱 실수해가지고 독박 쓰게 되면 일반적인 고에다가 독박 쓰는 것보다 훨씬 억울하지 않나요? 지금 쓰리고기 때문에 다 두 배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독박을 쓰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 그 억울함, 어떤 그 안타까움, 예, 그런 것들을 제가 좀 같이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썼는데요. 쓰리고 질환 독박 쓰시면 큰일 난다. 그걸 그냥 경고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이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혈관 질환의 원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죽상경화입니다. 죽상경화, 죽 모양으로 끈적끈적하는 건데요. 정상적인 혈관은 보시는 것처럼 혈액이 잘 흘러요. 근데 그 혈관 안쪽에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엄밀하게 말하면 지방은 아니고요. 기름기 정도, 우리가 지질이라고 하는데 기름기 같은 것들이 이제 쌓이게 되면 밑에 있는 것처럼 혈관 안쪽 벽에 이렇게 지방들이 모여 있게 되는 그런 하나의 이제 혹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데 요거를 지방 선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혈액의 흐름을 보시면 지금 쭉 오다가 지방 선조 과속 방지턱을 만났잖아요. 덜컹. 쭉 오다가 덜컹 이렇게 되면 반대쪽에
또 플라크가 생기게 되는데 그 지방 혼조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양쪽에 생겨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플라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얘가 좁아지게 되면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혈관이 좁아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대부분 이제 혈관병의 시작인데요. 이게 만약에 심장으로 가는 관상 동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 혈액이 많이 흐르지 못하니까 심한 운동 같은 거 하면 쪼이고 아프거든요. 그게 협심증이에요. 그러다가 더 좁아지게 되면 피가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심장이 멈추죠. 그게 심근경색이고요. 이게 만약에 뇌혈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얘가 좁아지면서 피가 많이 못 가면 혈관이 막혀요. 이게 뇌경색이고요. 이렇게 막히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요. 이게 뇌출혈이에요. 결과적으로 심각한 심혈관, 뇌혈관이 다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면 여기 죽상경화에서 시작한다. 그 얘기고요. 자, 요런 이미지를 잘 보여주는 실험인데요. 여기 스프링처럼 보이시는 게 링거관입니다. 오른쪽에는 맑은 물에다가 빨간 잉크 타서 집어넣고요. 왼쪽에는 밀도가 있는, 점도가 있는 끈적끈적한 그런 토마토 케첩을 이제 주사기로 밀어 넣을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 맑은 물은 링거관을 타고 쭉 내려와서 밑에 비거로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근데 왼쪽에 점도가 있는 액션 어때요? 천천히 내려오겠죠. 다행히 아래까지 내려오면 다행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중간에 멈출 수도 있겠네요. 예. 이게 만약에 우리 혈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암담한 일이죠. 그거를 내 눈으로 보여주는 실험. 그게 이제 요 실험이고, 죽상경화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몸에 안 좋은 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쓰리고 친구는 세 가지로 저희가 이제 압축을 하죠. 요 각각의 어떤 진단하는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름만 간단하게 볼게요. 고지혈증은 피 안에 기름기, 지질이 많은 거, 이걸 우리가 고지혈증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이름만 잠깐 보시면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에서 요 기준점에 의해서 고지혈증인지 아닌지 판단하고요. 고혈압, 요건 이제 혈압이 얼마나 높냐의 문제인 거죠.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 얼마 이상인지 요걸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고혈당, 요건 당뇨예요. 당뇨. 피 안에 설탕이 많은 거죠. 요건 인슐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배해서 설탕을 분해해야 되는데 그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건 이제 공복혈당이나 당화혈색소 이런 거 가지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쓰리고 질환이라고 하는 건 고지혈, 고혈압, 고혈당, 고자 3개로 시작한다고 해서 쓰리고 질환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얘는 뭐냐면 2020년에 고혈압 환자들의 이제 분포를 이제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여기 환자 수가 많은 이제 2005년 정도부터 한번 볼까요? 2005년부터 지금 노란색이 뭐냐면 고혈압만 앓고 계신 분이에요. 2005년에 이 노란색의 높이하고요, 쭉 높이를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비슷하게 가지 않나요? 마지막 2021년에도 높이가 처음에 2005년하고 비슷하죠? 예. 고혈압만 앓고 계신 분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밑에 주황색을 보니까 2005년도에는 요만큼인데요. 얘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지금 2021년에는 지금 위에 고혈압만 앓고 있는 분만큼 또는 그거보다 많이 발생했죠. 지금 증가하는 폭은 그 주황색이 제일 많이 증가했어요. 얘가 누구냐면 절친 둘이 뭉친 거예요. 고지혈이 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거든요. 그러면 끈적끈적한 혈액이 혈관을 지나가다 보면 압력이 세지죠. 그게 고혈압이에요. 그래서 고혈압과 고지혈의 공식적인 명칭은 이상지질혈증이기 때문에 이 고혈압과 고지혈이 뭉친 애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당뇨는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들락날락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짙은 붉은색이 뭐냐면 3가지 다 앓고 계신 분이에요. 요게 지금 밑에 바닥에 깔려있던 게 이만큼 지금 늘어난 걸 볼 수 있죠. 2020년에 우리 쓰리고 질환 환자 분포도를 보면요, 3개 다 앓고 계신 분이 21.2%예요. 여러분이 뇌혈관, 심혈관 질환을 이야기할 때 뒤에 뇌혈관, 심혈관 질환이 아니라 쓰리고 질환으로 얘기했을 때 장점은요, 여러분이 만나는 고객의 한 60%, 70%는 이미 환자예요. 이미 이 셋 중에 하나 앓고 계세요. 만약에 고혈압 환자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만나는 고혈압 환자 5명 중에 1명은 3가지를 다 앓고 있다고요. 쓰리고 질환을. 그렇기 때문에 고객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만약에 만났는데 고혈압 환자다.
그러면 이분한테 고혈압 진단비, 고혈압 입원비, 고혈압 수술비 이런 고혈압과 관련된 보장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이 고혈압이 결국은 뭘로 가는 거예요? 뇌혈관으로 갑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는 게 훨씬 현명한 어프로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합병증. 우리 혈관병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합병증을 만들어요. 이거 외우시는 분도 있는데 뭐 딱히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 혈관 합병증은 어디에 생길까요? 혈관이 많이 모여 있는데 생기겠네요. 혈관은 왜 많이 모여 있을까요? 산소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곳인가 보죠. 거기서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에너지를 많이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왜 많이 줘야 되죠? 일을 많이 하나 보죠. 우리 몸에서 일을 많이 하는 곳을 찾으시면 돼요. 첫 번째가 뇌. 지금도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가 눈. 눈은 내가 보는 걸 실시간으로 뇌에 전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세 번째가 심장. 1초도 멈추지 않고 계속 뛰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신장. 1초도 멈추지 않고 노폐물을 걸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우시지 말고요. 일을 많이 하는 곳. 뇌, 눈, 심장, 신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쓰리고 질환이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당뇨병만 족부병변. 당뇨는 피가 끈적이는 건데 설탕으로 끈적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온몸을 돌아다니면요. 심장 위로 갔던 거는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겠지만 저 아래까지 내려갔던 것이 한 방울도 안 남기고 쫙 올라올 수 있을까요? 끈적끈적한 설탕물인데요. 얘가 남으면요. 설탕물이 남아서 고여있으면 어떻게 되죠? 썩지요. 그래서 발바닥이나 발가락이 썩는 궤양이 먼저 만들어지고요. 그게 좀 심해지게 되면 발가락을 절단하거나 더 심해지게 되면 우리 발목을 절단하거나 그래서 당뇨의 경우에만 족부병변이 아주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 후유증, 합병증이다. 자, 그러면 혈관 합병증은 외우시지 말고요. 제일 먼저 어디요? 뇌,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심장, 그 다음에 신장, 그 다음에 당뇨병만 족부병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함께 어울려 다니는 나쁜 친구, 쓰리고 질환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